복잡한 정치권 이슈를 한 방에 묵직하게 풀어드리는 시간, 돌쇠 토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정의당의 박원석 전 정책위 의장, 공론센터의 장성철 소장, 돌쇠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좋은 일만 있으십시오. 진짜 좋은 일만 있으세요. 아니, 새해 소망은 뭐 소장님 뭐 품고 계세요? 보수 참칭 패널에서 참칭자라는 단어를 빼고 보수 패널로 인정받는 그날까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칭자 떼기가 예. 소망이시군요. 아니 뭐 어려운 소망 성취 같은 소망. 아니 근데 성취 제가 같진 않은데. 생각하는 네. 보수의 개념과 네. 그 저를 공격을 했던 분의 보수의 개념이 좀 다른 것 같아서 좀 그 부분에 대한 합의점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옛날에는 같지 않았어요? 십상시 시절에? 시작하자마자 왜 그러세요 두 분 또? 아니, 궁금해서. 아니, 송년회에 참석 안 하신 분이 예, 이제 뉴스쇼 송년회에 한 분은 오시고 한 분은 안 오셨죠. 자, 박원석 의원님. 글쎄요, 저는 좀 안전했으면 좋겠어요. 저 음.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평범한 보통 사람들 모두가 지금 뭐 경제도 안보도 민생도 심지어 민주주의도 다 안 좋고 위기 상황이라 그러잖아요. 네. 올 한 해 정말 안전할 수 있을까 굉장히 걱정됩니다. 특히 안보가 걱정돼요. 아. 전쟁은 안 났으면 좋겠고 예. 그런 면에서 좀 안전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안전한 한 해. 개인적인 소망은? 개인적인 소망이 저도 안전했으면 좋겠다니까요. 나도 안전했으면 뭐 위협이 있어요 지금? 아니 뭐 가해오는? 보수 참칭 같은 위협은 없어요. 올해도 찰떡 호흡을 보여주실 것 같아요. 때론 같은 목소리, 때론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두 분의 토론 올해도 활기 있게 진행되길 저도 바라면서 일단 여론조사가 신년 들어서면서 막 흥미로운 것들 여기저기서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왔는데 네. 아까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언급하셨던 그 조사요. 총선 지금 치른다면 어디 뽑으시겠습니까? 이 조사는 아까 개요를 저희가 소개를 안 했더라고요. 경향신문이 한 조사예요. 매트릭스에 의뢰해서 12월 30, 31일 양일간 조사한 내용이라는 걸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이 조사 보셨어요? JTBC 조사. JTBC가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해서 12월 29일, 30일 양일간 성인 1,009명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인데 뭐 다른 거는 다 비슷해요. 뭐 직무 뭐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느냐 어느 당 지지하냐 이거 비슷한데 요 항목 호감도 조사를 했어요. 봤어요. 호감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 비호감도 또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호감도 비호감도를 조사했는데 너무도 놀랍게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와 비호감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호감도와 비호감도가 비슷해요. 소수점까지 똑같아요. 비슷이 아니에요. 소수점까지 똑같아요? 소수점까지 제가 똑같아요. 갖고 있는 거랑 다른 거? 화면 보여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 호감도 62.6%, 그러니까 비호감입니다. 이게 비호감이 62.6, 호감이 36.4. 이재명 대표 비호감 62.6, 호감도. 호감 36.4. 두 개가 다 소수점까지 똑같아요. 저는 저 여론조사 결과를 너무 보면서 놀랐어요. 예. 지난 대통령 선거의 연장선이구나. 그러니까 아직 대선의 연장전이 안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어허. 드는데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예. 비호감 대전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 후보 모두 호감도보다는 비호감도가 거의 뭐 맞아요.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만큼 그렇죠. 높았고요. 음, 그런 가운데에서 국민들은 어쩔 수 없이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이런 이제 불행한 대선이다 이런 평가가 많았는데 있었죠. 그 올 한 해 대선은 끝나고 승부는 갈렸고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이게 이제 전국 상황을 보면 여전히 그 대선의 프레임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 대선에 버금가는 그런 적대적인 갈등이 예. 대선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야 사이에 음, 여전히 흐르고 있고 그리고 한 분은 이제 대통령이 됐고 네. 한 분은 제1야당의 대표가 됐습니다만 예. 여전히 이 두 사람의 정치 스타일에 대해서 국민들의 반응이 지금 저 여론조사 결과가 보여주듯이 호감보다는 비호감이 굉장히 높다는 측면에서 이걸 좀 벗어나야 된다. 대선의 맞아요. 연장선에서 벗어나야 음. 조금 이게 전국의 양상도 다르고 네. 국정 운영 상황도 좀 달라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소장님 어떻게 깜짝 놀라셨죠 지금 요 수치 보고. 네. 그리고 그 여론조사에서 했던 것 중에 또 우리가 흥미롭게 봐야 될 여론조사가 뭐냐면 네.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음. 긍정 잘한다 37.6이고요. 네. 이재명 당대표 대표직 평가 잘한다 37.9예요. 이것도 비슷하게 나왔어요. 0.3% 차인데. 이것도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각
당의 진영 지지자들 예. 강하게 지지하는 분들이 한 37% 내외 정도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과 아, 또한 지금 현재 양 지도자가 지난 대선 때 얻었던 득표율보다 10% 정도 낮은 득표율을 얻고 있다. 이것은 정치인들은 중도층으로 외연 확장해야 되는데 네. 지난 한 8, 9개월 동안 중도층으로 외연 확장이 아니라 지지층으로 축소가 돼버렸다. 아하. 그러니까 이것은 양쪽에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네. 돼요. 그러니까 민심이 이탈한 거고 이반한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요. 네. 게다가 많은 여론조사에서 무당층이 늘고 있는 그렇죠. 지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저쪽 다 싫다. 네. 다른 답을 보여다오. 이제 이런 네. 분들이 지금 많은 상황에서 어제 어제 공개가 된 대통령 신년 인터뷰, 그 조선일보 신년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를 던졌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쭉 지금 뭐 제가 시사 프로그램 진행을 오래 해왔으니까 잘 알지만 어제 딱 그걸 듣는 순간 이게 엄청난 게 터졌구나. 이거 상반기에 이 정치권의 화두는 그냥 요 선거구제 개편이 되겠구나. 이 느낌을 확 받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궁금한 게 두 분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게 좀 정치권 정당에서 나온 게 아니라 대통령이 왜 중대선거구제를 던졌는가? 이 행간은 뭔가? 요 의도는 뭔가? 일단 대통령도 정치가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음, 특히 적대적 공생에 네, 이런 양당 체제가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이다. 예, 라는 거는 뭐 정치하는 사람들 모두 다 한 목소리로 얘기를 합니다. 다만 그걸 이제 바꿀 의지가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이긴 그렇죠. 한데 윤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부터 후보 시절부터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예. 이제 중대선거구제 얘기를 했어요. 결국은 적대적 공생의 양당 정치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그런 기제가 현재의 소선거구제 단순 다수 대표제이기 때문에 이걸 좀 바꿔야 된다. 이게 이제 본인의 신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그 연장선에 있다고 보고요. 과거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대통령이 되기 전에 혹은 네. 대통령이 되신 이후에 여러 차례 언급을 했어요. 맞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대통령의 의지를 갖고 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대통령 겁니다. 의지만으로는 안 된다. 예, 왜냐하면 이 선거제도 개혁의 문제는 여야의 전선이라는 게 없습니다. 국회의원 개별이 다 이해관계자고 그렇죠. 겉과 속이 굉장히 다른 그렇죠. 이제 그런 면모를 보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대통령이 저런 시그널을 보냈다는 것은 정치개혁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대통령이 좀 여당을 향해서 강하게 그런 주문을 했으면 좋겠고 정치권의 합의를 도출해내기 위한 정치력을 좀 발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오히려 그런 이해관계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잖아요. 정치를 오래 했던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국회에 이제 정개특위가 구성이 돼 있고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근데 지난 선거제도 개혁 그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상당한 진통이 있을 거예요.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결국 이제 여당이 과거의 포지션에서 좀 벗어나서 달라진 입장을 보일 건가 대통령의 저 발언 이후에 요게 이제 관측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신이다. 소신이기 때문에 발표한 것이다 외에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졌을 때는 어때요, 소장님? 이게 유불리 따지면 국민의힘에게 불리합니다. 불리해요? 네, 2015년도에 당시에 김무성 당대표와 문재인 당대표가 추석 때 만나가지고 자 우리 선거제도 개혁을 하자, 개편을 하자, 중대선거구제, 석패율제 도입 논의해보자라고 했었는데 당시에 친박이라든지 대통령실 그리고 실무진에서 반대가 심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영남권에서 국민의힘이 당시 새누리당이 잃는 의석이 가진 의석의 40%를 잃어요. 그런데 호남에서 얻는 의석은 4%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게 돼요? 거의 못 얻어요. 그 왜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대선거구제 하면은 영남에서 당시에 민주당 계열의 후보들은 30에서 40%가 나오거든요. 그럼 무조건 2등 당선됩니다. 그런데 호남에서 국민의힘 계열의 어떤 후보가 그 정도 2등도 어렵다는 얘기죠. 2등도 말하자면 정의당도 있고 다른 당들이 어려워요. 있으니까. 호남에서는 그러니까 친민주당 계열의 무소속 혹은 이제 정의당 같은 이런 있구나. 소수 정당들이 상대적으로 이득을 볼 가능성이 높고 2등, 3등을 다 해버릴 수 있군요. 이제 그게 이제 국민의힘의 현재까지 시뮬레이션인데 그래서 아마도
영원함은 사실은 현직 의원들의 기득권이 워낙 크고 공천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댓글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복합선거구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은 소선구제로 하고 그다음에 주로 대도시 지역에서는 중대선거구제를 적용하는. 물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이게 과연 그럼 또 민주당이 후의 반대하겠지. 등가성이라는 측면에서 이게 위헌적인 거 아니냐 이런 논란도 나올 수 있고 또 민주당에서는 싫어하죠. 그럼 민주당이 싫어하죠. 지금 가뜩이나 의석이 많은데 그래서 결국에 이거는 절충하고 타협하고 합의해서 예. 모두 만족시킬 수 없지만은 또 어느 정도 예. 양당이 예. 타협해야 선거제도 개혁이 이루어지지. 아니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해 놓고도 위성정당 만들어가지고 무력화시킨 게 선거제도 개혁의 역사였어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대통령이 어느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저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의지가 실려 있다면 일단은 여당의 입장이 달라져야 된다. 대통령이 그걸 주문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영남권에 있는 의원들의 반발이 심할 거예요. 심하겠네요. 그걸 어떻게 대놓고는 정리할 반발 못하고. 것이냐라는 것이고 지역 단위로 중대선거구제와 소선거구제를 섞어서 네. 선거제도를 개혁을 하겠다라고 하면 양당의 이해관계도 다르기 때문에 그치. 이것은 쉬워 보이지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이 불리하다고 그러셨는데 수도권에선 유리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난 아니, 총선 같으면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이 완패했는데 그땐 통합 뭐죠? 미통당.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지난 지방선거 때는 국민의힘이 거의 아, 압승했잖아요. 또 그러네 전 지역에서.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실의 생각은 자 수도권 대도시 여기는 소선거구제로 하고 그 다음에 영남, 호남 이런 농어촌 지역은 중대선거구제로 하자 그런 생각과 방침일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 어쨌든 시뮬레이션 한 거를 대통령실에 상의를 하면 이것은 불리한 게임이다라고 해서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대통령이 이제 갑자기 중대선거구제 선거제도 개편 개혁 얘기한 거는 대선 공약이었고요. 네. 본인의 생각이 이런 것 같아요. 소선거구제로 가면 선거가 너무 치열해지고 진영이 양극화되고 갈등이 깊어졌다. 그래서 결국에는 거대 양당 체제를 바꿔야 된다. 선거구제 개편으로 하자. 그렇게 보여지는데 저는 저거 화두를 던짐으로써 정치판을 한번 흔들어 보자. 새 판 짜보자.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치판을 완전히 개혁을 해보자. 이 갈등 구조를 없애보자. 그런 차원도 있지만 내 사람을 좀 챙겨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중대선거구제 하면은요. 영남권, 호남권 해보면은요. 기본적으로 신인들이 국회의원 배치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선거판 넓어지니까 지역이 넓어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 사람들은 어쨌든 인지도가 좀 약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진출하는데 좀 좋은 방안으로 지역구를 좀 바꿔서 해볼까? 그렇게 좀 흔들어 보는 차원의 문제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거판 흔들기라는 차원도 있지 않은가라는 말씀. 자, 요 얘기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한 이슈 더 다루죠. 첫날 정치권에선 첫날부터 두 가지 정도 충돌의 모습이 있었는데 하나가 이제 신년 인사회에 왜 민주당 지도부가 안 갔는가 요게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하고 한동훈 장관이 부딪혔어요. 어제 상당히 화제가 됐던 장면인데 지난 금요일 최고위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와 정청래 최고위원이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현장에서 한동훈 장관의 이 발언을 비판하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김남국 의원 돈 봉투 받는 소리 같은 아닌가? 우리 김성환 의원께서 김남국 의원한테 돈 봉투 전달하는 소리가 오시락거리는 소리. 아까부터요. 네, 참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네. 당연히 부결되어야 할 사안이었지만 한동훈 장관의 미운 7살 어린아이 같은 오기가 더욱 표를 결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역설적이게도 한동훈 장관의 공이 매우 컸습니다. 땡큐 한동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금요일 일이에요. 그러자 어제 출근길에 한동훈 장관한테 기자들이 이제 질문을 한 거죠. 그러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김남국 그리고 김성환 이런 의원님들하고 같이 뭐 뇌물 역할극 같은 거 하신 거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유머를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웃긴가요? 전 국민들이 이거 보고 정말 웃으셨을까요? 정치인이 뇌물 받는 거 하고 공당이 공개적으로 그걸 뇌물 범죄를 비호하는 거
어느 것도 웃기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이 장면을 보면서 야, 새해에도 한동훈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과의 이 충돌은 계속되겠구나. 좀 이런 걸 느낄 수 있었는데 장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민주당이 땡큐할 일인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저것이 뭐 민주화 운동 하다가 지금 뭐 체포동의안 낸 게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노웅래 의원의 개인적인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비리 혐의입니다. 예.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고 해서 민주당이 와 우리 이겼다. 야, 한동훈 장관이 한 방 먹인 거 아니야? 그렇게 자축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비리 옹호당이라는 그러한 오명은 어떻게 벗어날 겁니까? 지난 일요일과 월요일 날 뭐 고 김대중 대통령,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찾아다니면서 이재명 당대표가 그랬죠. 우리의 뿌리를 찾아가는 예. 그러한 과정 중의 일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음흠. 그 뿌리보다는 지금 그 뿌리에서 파생된 이재명이라는 가지가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런 비리 문제에 대해서 저렇게 가볍게 접근하는 모습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느낄 것이냐. 이재명 당대표 너무 가벼운 거 아닌가? 그런 차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이재명 당대표도 반성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박원석 의원님? 그 한동훈 장관이 뭐 민주당의 의견에 따르자면 피사실 공표 수준의 제안 설명을 했다. 근데 그게 부결의 진짜 이유였을까요?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드린 문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여기 아주 관용어처럼 국회에서 제안 설명할 때 체포동의안 늘 제안 쓰이죠. 설명할 때 쓰이는 얘기인데 예. 그렇게 했다면 부결이 안 됐을까요? 그렇더라도 부결이 됐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저거는 예정된 부결이었는데 저걸 마침 한동훈 때문이다. 물론 이제 한동훈 장관이 좀 밉고 다른 법무부 장관들하고 다르게 튀는 행동을 하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불편하겠죠.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긴 겁니다. 21대 국회 들어서 체포동의안이 다 가결됐습니다. 예. 이번 같은 경우에도 개인적인 혐의를 받는 거고 어느 정도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구속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조금 달리 판단할 수 있는데 그거는 법원이 결정하는 거죠. 국회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런 면에서 민주당으로서는 방탄이라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긴 건데 근데 저거를 뭐 최고위원회 끝나고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저런 식의 마치 유튜브에 출연한 것 같은 그런 모두 발언을 하는 게 웃기지 않죠. 그렇다고 한동훈 장관이 유머를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피장파장 비슷한 상황인데 아무튼 법무부 장관과 야당이 사사건건 이렇게 현안을 두고 충돌하는 게 정상적이거나 좋은 모습은 아니죠. 아니죠. 예. 그 지금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오늘 하는 데까지 본 방송에서 돌쇠 토론하고 바로 댓글쇼로 이어갈 거를 미리 좀 예고드리면서 대통령이 신년 인터뷰에서 한동훈 장관 대표설에 대한 질문을 받았어요. 그러고 한 답변이 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됐습니다. 뭐라고 답변했냐면 너무 이르지 않느냐. 너무 이르지 않느냐. 요거 행간 번역기 한번 돌려보죠. 쓰임새는 따로 있어. 결국에는 당대표 전당대회 이것이 아니라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얼마나 좀 멋있게 등장시킬까. 나는 지금 고민하고 있어. 뭐 재촉하지 마. 동훈아 좀 기다려봐. 이거 같습니다. 동훈아 기다려봐. 네. 지금은 아니야. 네. 기다려. 그 한동훈 장관도 아직까지는 좀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할 것 같고요. 어쨌든 한동훈 장관이 정치를 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은 예정된 수순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멋있게 잘 명분 있게 등장시킬지에 대한 시점, 뭐 타이밍, 명분 다 한번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 그 생각 들더라고. 어제 한동훈 장관 출근길에 기자들이 이렇게 네. 질문했잖아요. 매번 지금 그러고 있고 다 답하고 있고. 네. 도어 스태핑을 한동훈 장관이 하는 거예요? 이제 대통령은 안 하고 한동훈 장관이 맨날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이르지 않냐는 얘기는 달리 말하면 때가 되면 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잖아요. 네. 대표가 됐든 그에 준하는 역할이든. 그래서 한동훈 장관의 정치권 대비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 확고하다. 이게 오히려 거꾸로 확인이 된 것 같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정치인 출신 장관들에 대해서 한마디 덧붙였어요. 그 총선에 출마하든 당대표에 나가든 본인들의 의지에 따라서 알아서 할 문제다. 요건 그냥 립서비스인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연초에 개각이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개각 안 할 것 같습니까? 대통령의 개각 관련된 의견을 종합해 봤을 때 한번 생각해 보겠다. 예. 그리고 이상민 장관이 사실은 개각의 하이라이트인데 예. 정무적 책임도 책임이 있어야 묻는 거다. 이 얘기는 없던 얘기잖아요. 바꿀 의사가. 그래서 정치인 장관들에 대해서는 아주 원론적인 네. 정치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진퇴를 결정하는 거고 이번 전당대회가 됐든 다음 총선이 됐든 때 되면 알아서 거취를 판단해라라는 거지 대통령의 의중을 실어서 이번 전당대회에 정치인 출신 장관을 내보낼 의사는 없다. 저는 이게 오히려 거꾸로 확인된 것 같아요. 원희룡, 권영세 이 두 분의 이 당대표 차출설이 계속 돌았는데 끝난 어제 것 같습니다. 인터뷰 보면서 끝난 거라고 보셨어요. 동의하세요, 소장님? 네, 동의합니다. 어쨌든 설 전에 개각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설 이후에 한다면 전당대회 등록과 마찬가지로 해서 좀 시점이 겹쳐요. 그래서 조금 오케이. 물 건너갔다. 자, 여기까지 본 방송 정리하고 댓글쇼, 유튜브 댓글쇼로 더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